네, 마지막 순간까지도 한반도 평화를 걱정했던 고 이희호 여사의 장례식 이틀째인 오늘 빈소에는 추모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 씨도 다녀갔다고 합니다. 한편 국회 파행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정당 해산 청원에 대한 청와대의 답변을 놓고 또 다른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한민수 전 국민일보 정치부장, 이경수 전 새누리당 부대변인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셨습니까? 이희호 여사가 고 김대중 대통령의 곁으로 돌아갔습니다. 김 전 대통령 스스로 생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저는 이희호의 남편이다라고 할 정도로 동지적인 관계고 뭐 여성운동가로 유명한데 일단 두 분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희호 여사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좀 전에 그 김 전 대통령 말씀하셨듯이 그 예. 집에 가면 명패가 두 분의 이름이 나란히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여사 뭐 예전에 뵌 적도 있었습니다만 예. 그 일반 그 이른바 평범한 정치인의 아내랄지 아니면 대통령의 영부인에 그치지 않고 그런 역할을 넘어서는 진짜 뭐 한 획을 긋는 예. 우리나라의 1세대 여성 운동가로서 그리고 또 평화 운동가로서 또 재임 기간에는 대통령 재임 기간 때 영부인으로서 여성부 설치하는 데 역할도 하셨고 또 유엔 아동총회 가서 또 본인이 직접 또 연설도 하셨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보면은 김 전 대통령의 정치적 동지다. 이 표현이 좀 적합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표현이 이렇습니다만 수동적인 내조자에 그치지 않고 대통령을 끌어가고 그 뭐 여러 화면이 돌아가신 다음에 나왔습니다마는 그 뭐 김 전 대통령께서 사형 선고를 받고 뭐 그럴 때마다 본인이 나서서 외신에다가 부당함을 알리기도 하고 직접 그렇게 해서 김 전 대통령을 구명해내고 실제로 정말 그 두 분을 다 아시는 분들의 효고를 보면은 그 김 전 대통령을 끌어간 게 이후 여사였다 이런 얘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좀 이따 말씀도 하겠습니다. 가실 때까지도 참 유언을 봐도 국민과 나라를 걱정하는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높이 평가하는 거는 수동적 내주자가 아닌 본인의 역할을 찾아가지고 여성과 여성 권리 신장과 또 평화에 족적을 남겼다는 부분을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 박사님이 기억하는 이희호 여사는 어떤 분이신가요? 저는 이제 사적인 그 어떤 에피소드가 있는데 이 말씀은 좀 고인들에게 혹시 신뢰될 수 있는 어떨지 몰라가지고 나중에 기회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이희호 여사는 원래 집이 굉장히 부유한 집에서 뒀어요. 아마 제가 알기에 부친께서 이제 의사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교도 뭐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나라의 최고 명문이라고 하는 뭐 이화여고, 뭐 이화여대 전신 이화여전이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서울대 사범대까지 나오시고 미국의학과 나오시고 우리나라 아마 신세대 여성 중에서 아마 최고의 엘리트길을 걸었던 분인데 거기에 비하면은 김대중 대통령의 공식적인 그 학력은 저기 목포상고 고졸이잖아요. 그 두 분의 결혼이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꾸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과거에 이희호 여사는 이제 아주 가까이 있었던 분들하고 제가 많은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희호 여사가 정치적으로 훨씬 더 능력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본인을 죽이고 그 어려운 시절에 사실은 동교동에 드러났던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이희호 여사께서 생활고에 시달리는 분들한테 용돈도 쥐어주시고 그걸 굉장히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들어보니까 심지어는 이제 어떤 분한테는 출마를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이때 쌈짓 돈을 꼬깃꼬깃해가지고 저대주면서 이게 얼마 안 되지만 출마하는데 좀 보태시라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전 대통령께서는 크게 어떤 정치의 길을 가셨다면은 이희호 여사께서는 아주 작은 부분에서 그러니까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랄까요? 그 두 가지가 아주 교묘하게 그리고 적절하게 조화를 이룬 것이 아마 김대중 대통령을 대통령에 당선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되지 않았을까. 그게 한국 정치에 있어서의 어떤 양대축이 할 수 있는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으로 갈 수 있는 그 큰 버팀목이 오히려 저는 김대중 대통령도 물론 있으시지만 그를 내조하신 이희호 여사 몫이 굉장히 크다. 저는 이렇게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영화로 한번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북한에 좀 서운할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희호 여사는 김정일 당시 국방위원장 사망했을 때 올라가서
지금은 국무위원장이죠. 김정은 만났는데 조문단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좀 서운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도 당연히 보낼 거라고 하고 예. 보내야 된다고까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전에 그 김대중 대통령이 첫 정상회담으로 평양 갔을 때 김정일 당시 국방위원장이 이제 뭐 성사는 안 됐으면 답방 얘기를 하면서 예. 나이 드신 분이 여기까지 평양까지 오고 해서 다음엔 본인이 가겠다는 식으로 얘기까지 하면서 대단히 연장자에 대한 예우라고 할까요? 이런 걸 많이 좀 강조를 했어요. 그리고 그 지금 김정은 위원장의 아버지인 좀 전에 말씀 김정일 위원장이 죽었을 때 예. 이때 조문으로 이호 여사가 가지 않았습니까? 예. 가서 그 진짜 적지 않은 나이에 녹을 이끌고 가셨고 또 3주기 때 또 갔습니다. 이게 두 번이나 갔었고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권력을 승계하고 우리 측에서는 고위 인사가 처음 만난 예. 어찌 보면 그런 것들이 지금의 어떤 평화 여정에 있어서 저는 작지 않은 중요한 주철로 역할. 같은 예. 이게 이런 역할들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여사께서 평화에 큰 발자국을 남겼다고 저는 평가를 하는 건데요. 그런 걸 따져 본다면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그 여동생이죠. 김여정 부부장을 통해서 이렇게 조정과 조화만 할 게 아니고 판문점까지 오면은 예. 지금 물론 문 대통령이 안 계십니다만은 내려와가지고 진심으로 좀 그 가족들도 위로도 하고 그리고 또 지금 뭐 서로 간에 할 얘기도 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좀 얘기도 한다든지 겸사겸사 그게 좋았을 것 같은데 저도 이거는 좀 북한한테 저도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거는 알겠습니다. 와서 하는 게 맞다고 말씀하신 대로 생각합니다. 도의도 예. 있고 사실은 이렇게 조문단이 오면은 그 기회 삼아서 남북 관계도 좀 풀어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했었는데 실망스러우시죠, 역시. 그럼요. 사실은 이제 우리 흔히 하는 뭐에 조문 정치라는 말을 흔히 쓰고 있지 네. 않습니까? 여야 간에도 정국이 꼬일 때 어떤 분의 어떤 그 상가에서 허심탄회하게 얘기 나누면서 어떻게 좀 이렇게 물꼬도 좀 터가고 하는데 지금 남북 관계가 꼬인 거는 사실은 우리 탓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미국과 북한 간의 어떤 큰 틀에서의 협상이 문제가 돼가지고 지금 꼬여 있는데 예. 그래서 우리 쪽에서는 그걸 알기 때문에 예를 들어가지고 이번에 대북 지원 800만 불 정도 대북 지원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하겠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성의를 보였으면은 북한도 이게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예. 이게 뭐 공식적인도 아니고 당연히 2011년도에 김정일 위원장이 그 사망했을 때 그때 이호 여사께서 직접 가셨지 않습니까? 예. 가서 조문도 했고 그러면은 당연히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볼 때는 동생이라도 좀 이렇게 내려보내서 조문하면서 자연스럽게 물꼬를 터가는 그런 것들이 보여졌으면 참 좋은 기회인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은 예를 들어가지고 여전히 제가 볼 때는 북한이 갖고 있는 어떤 대한민국에 대한 어떤 대남 정책은 통미봉남이라는 과거에 써왔던 정책 그것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보여서 상당히 좀 섭섭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할 이야기가 많아서요. 이호 여사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국회 상황 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청와대에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부터 제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민주당, 한국당 이 두 당에 대해서 정당 예산 요구하는 청원이 있었는데 강기정 수석이 답변을 했는데 이게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강 수석 이야기부터 좀 들어보시죠. 국민청원 방식으로 정당 해산을 요구하신 것은 내년 4월 총선까지 기다리기에 답답하다, 못 기다리겠다라는 질책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정당에 대한 평가는 주권자인 국민의 몫으로 돌리는 것이 더 옳다는 생각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국민은 선거를 통해서 주권을 행사합니다. 일단은 강기석 수석의 발언, 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근데 강 수석이 어제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하면서 헌법 우리 8조 얘기를 했죠. 헌법 8조에 보면은 정당 활동의 자유와 함께 이 민주적 기본 질서 이 두 가지를 같이 추구해야 되는 거. 특히 이런 헌법 정신을 지키는 주체는 국민이고 예. 국민에는 주권자로서 국민의 주권은 선거를 통해 나온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정당 해산 청구가 뭐 정부의 몫이긴 하지만 주권자인 국민의 선택, 국민에 맡기는 게 바람직하지 않는가. 이 강기정 수석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여야가 설사 공수가 바뀌더라도 예.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그 워딩이나 이 발언이 그렇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거를 이제 한국당과 이제 다른 야당들이 이제 격하게 반응을 하고 지금 비판을 하는 거는 이게
선거 얘기를 한 거는 내년 4월 얘기도 좀 전에 했지 않습니까? 한 거는 우리들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는 그런 거 아니냐.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는 이제 딱 보는 거죠. 근데 일단 강수석이 이렇게 청와대 청원이라는 게 답변을 해야 되는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요건이 20만 명 이상이 동의를 하면은. 예. 근데 지금 183만 명과 자유한국당 해산 청구에 대해서 그리고 또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도 33만 건의를 했습니다. 그게 모두 뭐 명으로 따질 수 있는지는 몰라도 총 216만 건이나 됩니다. 그러면 강수석의 답변을 기본적으로 그 청원에 동의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얘기로 좀 국한시켜 본다면 그분들이 그런 분노, 이제 패스트트랙 전국에서 이제 양측에서 다 올렸는데 그런 분노의 과정들에서 도저히 거대 두 정당의 행위를 묵과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청원 게시판에 올린 거거든요. 네. 그걸 본다면 어떤 강수석의 답변을 이제 이런 걸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행위를 하신 분들의 그 국민들에 대해서 이제 주권자로서 국민들이 선택할 몫이고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했다고 한다면 이거를 자유한국당에게 선거법 위반 논란까지 이제 들고 가면서 하는 건 제가 볼 때는 좀 과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여야 공수가 바뀌어도 크게 문제될 건 없는 발언이라고 보시는 저는 것 강수석 같은데요. 발언 중에 뭐 예를 들어서 국민 주권자로서 선거를 통해 이런 부분들은 뭐 판단하고 해주는 게 좋다. 네.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반발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 얘기 듣고 이 박사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마치 강기정 수석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 당이 해산해야 될 정당 요건에 다 해당이 되고 그런데 청와대가 참고 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총선까지 기다리지 못하겠다 하는 것으로 다시 야당에 대해서 전면전을 선언했습니다. 이 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반한 정당으로 해산된 정당이 통진당입니다. 통진당과 손잡고 선거 때 야권 연대에서 그래서 선거에 임했던 정당이 어딥니까? 바로 민주당입니다. 저는 어제 해산 요건 이야기하는데 정말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청와대의 답변에 제왕적 권력의 어두운 그림자가 어른거립니다. 정당과 국회에 대한 평가는 신중하고 가급적 삼가야 함에도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평소 청와대의 오만함을 다시 한번 보는 것 같습니다. 이 발언에 더해서 지금 선거법 위반 소지까지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동의를 하시나요? 저는 일정 부분 저는 그 부분에 동의를 합니다. 그 이유가 이제 뭐냐면은 청와대 청원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것도 예를 들어가지고 답변에 대한 어떤 성격이 있는 것이고 질문에 대한 성격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국민들께서 어쨌든 간에 해산을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 해산은 무슨 얘기냐면 법률적인 요건이란 말이죠. 그러면 법률적인 요건에 대해서 답변을 하게 된다면 청와대 법무비서관실에서 짧게 이거는 뭐 정당법 몇 조에 의해 가지고 검토해 보니까 청와대 답변 성질이 것이 아닙니다라고 딱 정리했으면 끝나는 부분이에요. 근데 정무수석이 어떤 자리입니까? 자기 고객이 누구냐면 야당이잖아요. 그러면 자기 고객들에 대해서 4월 달까지 기다리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면 고객을 맞이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고객을 뭐 좀 표현하면 무시하는 것인가요? 첫 번째 그 문제가 좀 문제 있고 그다음에 정무수석이 평론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은 저희 같은 평론가가 하는 얘기잖아요. 근데 평론가가 아니시고 적어도 청와대 정무수석 고위 공직자신데 공직자가 마치 평론가가 하듯이 얘기하는 것 자체는 뭐냐면은 본인은 빠져나가면서 국민들한테 잘못된 어떤 인식을 심어준다면은 이것은 오히려 공직자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 그래서 뭐 권한남용, 직권남용 내지는 조금 틀어서 말하면은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 이런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 이제 아마 나경원 대표의 생각이신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제가 볼 때는 이번 해명은 강기정 수석이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정무수석이 하는 게 아니라 법무비서관실에서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이렇습니다라고 딱 잘라서 얘기했으면 아무 문제 없었다. 그거를 괜히 정무수석이 나서가지고 말씀하시는 바람에 논란만 키웠다.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정무수석이 과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적절했느냐라는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 헌법상에 있는 정당 해산 청구의 요건이나 이런 거로 접근을 하면은 말씀하신 대로 법무비서관이랄지 아니면 더 위로 올라간다 민정수석이랄지 그분이 특히 이제 좀
일부에서 지적하는 지점들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이 박사님 말씀하신 그 지점하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또 국회 정상화 이렇게 협상이 예. 여야 간에 진행되는 상황에서 예. 또 야당 입장에서 이걸 문제 삼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부분을 얘기했다는 건데 물론 뭐 그런 지적에 일부 뭐 일리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국회 상황에 대한 답답함과 진짜 더 이상 이렇게 두고 볼 수 없는 거 아닌가. 어제 가면 그럼 그렇게 많은 국민들이 많은 분들이 알 겁니다. 이걸 우리가 해산 청원을 하더라도 이게 뭐 안 될 거라는 걸 알지만 그래도 우리 분노의 목소리를 표출을 한 거예요. 네. 그때 시기에 그래서 183만 건인가요? 그렇게 많이 했고 33만 건이 또 됐고 이 어느 특정 정당을 예를 들어 한국당에 대해서만 강수석이 뭔가를 했다거나 특정해서 했다면은 뭐 좀 문제가 되고 나경원 원내대표 말씀대로 뭐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을지 몰라도요. 저는 뭐 그것까지는 갈 수 없는 거고요. 왜냐하면 말씀 중에 예를 들어서 뭐 내년 4월 총선에서 뭐 우리를 뭐 좀 많이 지지해달라든지 아니면 심판해 주십시오라든지. 그렇죠. 뭐 예. 야당에 대해서 그러면 소지가 있겠죠. 정무직 공직자로서. 근데 그런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요. 물론 뭐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강수석 입장에서는 뭐 또 좀 해명하고 설명할 부분들이 있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이슈는 아마 이번 주에 또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주제 좀 바꿔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에 아주 오랜만에 탄핵, 친박, 비박 이 단어들이 기사에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홍문종 의원 같은 경우에 뭐 탈당을 시사를 하고 대한애국당에 입당하면 몇 명이 또 더 있고 이런 분위기거든요. 좀 어수선해졌습니다. 이 분위기 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여의도에서 이제 이런 루머가 돌아요. 자유한국당 그 황교안 대표 체제에 대해서 양쪽 다 불만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과거 중립계나 또 이제 비박계에서는 너무 지나치게 지금 그 투쟁만 하고 그래서 장제원 의원이 오늘 그 얘기했지 않습니까? 제왕적 대표, 제왕적 원내대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이게 지금 정당의 목적은 정권을 찾아오는 것이죠. 정권을 찾아오는 것은 투쟁하는 것이 국회 내라는 장내에서 링 위에서 올라가서 싸워야지 링 밖에서 싸우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라는 저는 그 일정 찬성하는 입장이거든요. 근데 그의 반면에 또 반대쪽 특히 이제 과거 이제 친박계 핵심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황교안 대표가 너무 무능하다는 거예요. 더 가열차게 투쟁을 해가지고 특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대변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제 지금 박근혜 전 대표를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그런 분들 입장은 뭐냐면은 박근혜 전 대표가 억울하게 탄핵다는 거예요.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래서 태블릿 PC 문제도 그거 다 조작된 건데 그거를 황교안 대표가 처음에 당대표 선거 나갈 때는 태블릿 PC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했다가 나중에 얼마 전에 어떤 중앙일보인가요? 거기하고 인터뷰할 때는 그거는 좀 내가 잘못 생각한다. 이렇게 물러섰거든요. 여기에 굉장히 불만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의도 정가에서 나오는 비공식적인 견해는 자유한국당에서 홍문종을 비롯해서 한 두세 분 정도 더 추가로 탈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건 이제 두고 봐야죠. 근데 두고 봐야 되는데 홍문종 의원이 이런 얘기를 오늘 했어요. 자기는 태극기 세력하고 자유한국당하고 이중국 당적이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 말씀에 굉장히 커다란 저거 잘못이다라는 그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정치인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잘 모르는 부분을 알려줄 의무도 있거든요. 정당법의 당적은 1인 1당적이지 않습니까? 이중당적하면 그거는 굉장히 커다란 처벌을 받는 건데 본인 스스로가 물론 비유입니다. 비유겠지만 그래도 국민들 앞에서 저는 이중당적자입니다라고 하면은 국민들이 볼 때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법을 만들고 법을 지켜야 될 국회의원이 이중당적이다? 그건 말 자체도 국민들을 자칫하면 우롱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책임 있는 공당에도 중진 의원이시잖아요. 의원께서 저런 말씀하시는 건 제가 볼 때 굉장히 옳지 않다. 다만 이제 그분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근데 그 부분은 앞으로 더 논쟁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더 역사가 평가할 거예요. 그걸 갖다 지금 안 한다 그래가지고 탈당 운운하고 이중당적 운운하는 것은 제가 볼 때 매우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말씀하신 대로 뭐 탄핵에 대한 생각 차이일 수도 있지만 이게 결국에는 공천 앞두고 물갈이를 걱정하는 거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있더라고요. 외부에서 보시기에는 좀 어떠십니까? 정확하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이제 지난번에 한번 출연했을 때 황 대표가 18일간의 장외투쟁을 하고 얻은 가장 큰 득이 뭐냐. 본인의 어떤 확실한
이미지, 예. 그다음에 황교안으로 내년 4월 총선을 한국당이 치른다. 이런 거 하면서 당내 비박 친박이라는 주장들 목소리가 좀 잠잠해졌다 했는데 예. 채 이제 한 보름 남짓 한 시간에 이제 드디어 이제 불거지기 시작했는데요. 이제 홍문종 의원 같은 경우 개인적인 뭐 어떤 재판 관련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하면서 이제 탈당을 시사했어요. 예. 근데 이거는 이른바 이제 신상진 그 한국당 내의 신정치 혁신특위인가요? 예. 그 위원장이 최근에 이제 그 공천 기준 관련해 가지고 막말도 뭐 기준을 삼겠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 하는데 지금 현역 의원 물갈이 한 3개 있습니다. 현역 의원 물갈이가 있고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책임론, 예. 탄핵 책임론. 3번째가 그거 있지 않습니까? 20대 2016년도에 있던 총선 당시에 막 진박 감별한다 하면서 총선 실패했었죠. 그 책임자. 크게 이제 3가지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결국 이제 내년 4월 총선이 한 10개월 남짓 남았는데 예. 이걸 앞두고 공천의 문제와 직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나온 얘기는 친박 신당 얘기 나오는데요. 네. 친박 신당은 결국은 이제 박 전 대통령이 이제 그거를 예측하는 측에서는 예. 한 올 연말쯤이면 대법원 관련된 이제 대법원에서 선고가 끝나면은 그때쯤이면은 특사나 이걸로 사면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박 전 대통령이 좀 자유로운 몸이 되면은 박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친박 신당이 뜨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일단 선도적으로 그거를 홍문종 의원이 좀 던져본 것 같다 하는데요. 일단은 저는 박 전 대통령 설사 예. 일단은 뭐 그때 가봐야 되겠습니다만 예. 또 그때 판단을 해봐야겠습니다만 설사 그때 사면이 된다 하더라도 쉽지는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박 전 대통령의 영향력이 2008년도 예. 11년 전에 당시에는 그때 유력한 다음 대권 주자로서 이명박 정부에 대항하는 딱 위치에 있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친박 연대로 해서 아주 대단한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마는 황교안 대표가 이번에 당대표 출마했을 때 그 유영아 변호사를 통해서 예. 메시지를 한번 냈습니다. 네. 쉽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황교안은 친박이 아니다였어요. 예. 짧게 얘기하면. 근데 그 영향력이 거의 미치지 못했습니다. 의원들이 모두 황 대표 쪽에 이른바 줄을 섰어요. 그러면서 이제 원사이드가 끝났는데 근데 물론 상황은 다를 수 있습니다. 뭐냐면은 황 대표 입장에서는 자기 사람을 자기 체제를 구축하지 않고 어떻게 대선까지 가겠습니까? 그럼 이번에 어찌 보면 기회이자 위기이자 기회입니다. 그럼 자기 세력을 쭉 가져오려고 할 텐데 그 과정에서 예. 홍문종 의원이랄지 다른 친박 의원들이랄지 아까 말씀드린 현역 의원 물갈이 3가지 기준에서 걸리시는 분들이 공천에서 배제될 수도 있고 예. 그럼 그분들이 현역 의원들 일단 현역 의원 신분을 유지하기 때문에 탈당을 하면은 어떤 새로운 뭐 당을 만들겠다고 할 뭐 그런 움직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황 대표가 이제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다고 제가 판단하는 게 이걸 어떻게 끌고 가느냐. 결단을 내려야겠네요. 어떤 식으로든. 근데 지금 좀 더 말씀드려도 됩니까? 예, 예. 막말 기준에서 약간 이상한 제스처를 취하는 거 이렇게 본인이 말한 거하고 그 막말을 막말이라는- 막말이라 하는 그 말이 막말이다. 그거 어려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황 대표가 왜 또 저렇게 하셨을까? 좀 더 강경하게 나가는 것 같은데 약간 주춤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어느 스탠스를 잡고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황 대표가 좀 더 장악력을 높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진짜 좀 이렇게 당내 분란이 좀 커지면 우리 이 박사님 말씀대로 당내에서 지금은 뭐 저기 홍문종 의원이랄지 김진태 의원이랄지 장제원 의원 현재로서는 현역 의원 3분이 지금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네. 더 목소리가 나올 수 있고 그런 전적으로 황 대표의 리더십이 어떻게 보여지느냐. 상황을 좀 봐야겠네요. 그렇습니다. 뭐 아침, 점심, 저녁이 다를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민수 전 국민일보 정치부장, 이경수 전 새누리당 부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